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유교적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미국의 탄생. 서론 부분의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 부분인데 읽어보세요. 유교적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미국의 탄생. 공자는 초창기 미국인들이 중국을 추종한 여러 요인들 중 가장 큰 요인이었다. 공자의 충격이 서구와 비슷한 강도로 18세기 북미 식민지 사회를 강타한 것이다. 공자는 북미 식민지 도처에서 광범위하게 숭배되고 논의되었다. 필라델피아의 도서 애호가 제임스 로건은 1733년 공자 경전 번역서 중국 철학자 공자의 유럽 최초의 인쇄본을 개인 장소로 수집했다. 이게 중국 철학자 공자는 딱 그 1세 5,000부를 딱 찍고 그 다음에 안 찍었거든요. 이게 프랑스 왕의 재정 지원에 의해서 찍었는데 어떻게 이걸 미국에서도 구했어요. 놀라운 건데 산 것을 또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5,000부만 딱 한정모로 찍어가지고 유럽에 쫙 깔고 개인 소장은 상당히 힘들었고 각 왕립 도서관이나 뭐 대학 도서관 또는 무슨 어떤 성당 도서관 이런 데나 있는 거였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데이비드 휴미나 아담 스미스가 앞서 봤지만은 이걸 봤다는 그 흔적으로서 소장하지는 않고 있는 거 보면은 공공도서관에서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유럽에 5,000부 깔았으니. 근데 이거 한 권이 여기 미국의 식민지에 가 있다는 것은 좀 경이롭죠. 자. 그는 예수의 신부들이 펴낸 이 번역본의 정확성을 의심하며 공자 철학의 진의를 파악하고 싶은 욕구를 보였다. 미국의 국부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공자를 숭배했다. 미국 정신의 창조자 프랭클린은 윗사람의 솔선수범에 의해 윗사람부터 아랫사람으로 내려가는 순서로 덕화하는 공자의 그 방식은 인류에 대해 놀라운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미국 국부들의 공자 숭배는 프랭클린의 이 명제에서만이 아니라 미국 헌법과 권리장전의 아버지 제임스 메디슨의 자기의 자택에 공자의 초상을 걸어놓고 살았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독립선언문의 주도적 기초자 토마스 제퍼슨이 1801년 대통령 취임 연설문 안에서 공자의 덕목들을 권려하며 선비의 종교이자 부드러운 종교를 뜻하는 유교를 넌지시 온화한 종교로 지칭하며 미국인들을 계명시켜 새 나라를 수립해줄 도덕 철학으로 제시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이 6.25 때 유자가 선비 유자도 되지만 온화할 유자도 돼요. 이것을 영어로 비나인 릴리전이라고 번역을 해서 취임연설에서 썼단 말이에요. 이게 비나인 릴리전이 이게 기독교는 아닌데 얼마나 전투적이야. 이게 뭔 것인지 이걸 갖고 해독하는데 지금 미국 철학자들이 차마 유교라고는 못하고 기독교는 분명히 아니고 헤매는 기침하네. 헤매온 개념이 이거예요. 제퍼슨은 공자의 명제 정자정야를 통치의 전 기술은 정직함의 기술에 있다는 말로 영역하고 조지 3세에 대해 현실 정치의 좌우명으로 투입했다. 그리고 상식론의 저자 토마스 페인이 공자를 예수나 소크라테스와 동급의 성인으로 추앙했고 또 독립선언 전야인 1775년 8월 중국에 생생한 관심을 표명하고 펜실베니아 매거진에 중국에 관한 일련의 논고를 게재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자정야를 정직은 최선의 정치라는 아니스트 베스트 폴리시라는 그 영국 속담으로 대역을 해요. 대역. 근데 여기는 아예 직역을 했죠. 이 제퍼슨은 통치의 전기술은 정직함에 있다 이렇게 아주 직역을 했는데 두 사람 뭐 다 뜻은 똑같아요. 네? 공자의 말이나
근데 도치되어 있죠. 공자 말은. 공자 원문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직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정직은 정치의 베스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뒤집어놓은 거죠. 핵심이다. 의역을 넣은 건데 그대로 하지 않고 나중에 막스 웨버 같은 그런 또라이는 그런 정직은 최선의 정치라는 말이 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핵심적인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지가 몰라서 무식해서 그러지. 공자님이 자본주의 정신의 대가라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예요. 이 사람들이 쓴 말은 이걸 번역한 거니까. 읽을까요? 존 애덤스, 벤저민 러시와 같은 다른 국부들도 새로운 국가를 위한 청사진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자를 높이 숭앙했다. 이 국부들은 미국 시민들에게 공자의 도덕 철학으로부터 긍정적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덕성을 함양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이 도덕 사례들을 따르도록 촉구했다. 이런 사실들은 모두 미국의 국부들이 거의 다 공자를 숭배했다는 증거들이다. 몇몇 유명 지식인들도 공자에 대한 존경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공자의 가르침의 가치를 인정했다. 토마스 페인의 친구 조엘 발로우는 콜럼부스의 비전이라는 서사시에 삽입한 논고에서 고대의 가장 계명된 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들로서 공자를 소크라테스와 키케로와 비교했다. 발로우는 공자가 신의 속성과 속성에 관한 신의 본성과 속성에 관한 정확한 관념을 구성하고 신성을 순수, 정의, 인애의 신으로 묘사한 사실을 들어 공자를 극구 찬양했다. 유명한 식물학자이자 1743년 벤저민 프랭클린과 함께 미국 철학회를 창립한 식물학자 겸 철학자 존 바트램은 1743년이니까 1770년 독립선언 하기 이전 약 27년 전, 25, 6년 전 이야기들이니까 미국이 독립하기 전부터 이 공자의 영향하에 들어있었다는 걸 알면 돼요. 그래야 독립선언문이 공자의 정신으로 선포됐다는 걸 나중에 설명하는데 이 시기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해요. 공자 철학에 깊은 관심을 잠깐. 예.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하고 벤저민 프랭클린이 수정한 조금 수정해요. 미국 독립선언문은 기독교 정신으로 읽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선언문이에요. 공자의 정신으로만 읽어야 이해가 되는 대목이라고. 네? 그걸 꼭 알아둬야 돼. 나중에 이제 그걸 입증해야 돼. 왜 기독교식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지. 공자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독자들에게 공자의 삶을 소개하는 중국 철학자 공자의 삶과 인품이라는 원고를 집필했다. 미국의 시인이자 외교관 조엘 발로우는 공자를 고대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토로했다. 유명한 지리학자 제디디아 모스는 대학과 중용을 가장 웅변적으로, 가장 우아하게, 가장 정밀하게 표현된 지혜와 덕성의 가장 탁월한 가르침으로 찬양하며 공자가 아주 충격적이고 이것은 명료성에서 소크라테스의 예언을 뛰어넘는다고 평했다. 근데 여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찬을 하는데 대학과 중용 이 안에서 읽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일걸? 동시대의 한 저자는 모스의 공자 예찬이 그가 미국의 청소년들을 위해 지리학을 집필하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심장하다고 느끼고 그것을 애국심과 도덕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수단으로 여겼다. 이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은 이 시기에는 지리학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죠. 세계 여행하는 꿈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리책에 청소년들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공자를 소개해놨으니까 의미심장하다. 이 공자를 피해서 읽을 수가 없는 책이야, 이 지리책은. 자. 그리고 1788년 5월 컬럼비아 매거진에 실린 한 기사는 효도와 관련된 공자의 도덕 철학을 논했다. 1793년 뉴햄프셔 매거진 9월호에는 공자의 제자라는 필명의 저자가 쓴 돋보이는 에세이 유명한 중국 철학자 공자의 간결한 역사가 실렸다. 청교도 세계의 한복판에서 감히 공자의 제자라는 필명을 쓸 정도로
공자를 숭배한 이 필자는 이토록 참으로 덕스러운 인물은 비록 미신과 무지의 나라에서 태어나 교육받았을지라도 잡지 독자들에 의해 높이 존경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표명하는 한편 공자가 아주 참으로 덕스러운 인품이라는 자신의 확신을 논증했다. 독립 전후 미국 지도층 인사들은 이런 공자 학습과 중국 예술, 문화, 산업기술의 부지런한 흡수를 통해 공자 철학이 설파하는 무위이치, 강제와 압제로부터 자유로운 통치, 백성자치, 천하에 나면서 귀한 자는 없다는 천하에 나면서부터 귀한 자는 없다는 백성의 본연적, 본성적, 자연적 자유자치와 태생적 평등주의 등 근대적 정치 이념을 배우고 귀족 없는 부자국가 중국 제국이 제도화하고 있던 탈신분제적 보통교육 학교제도와 능력주의적 공부담임, 관료제, 문관우위 원칙 등 근대적 국가제도의 핵심 요소들을 받아들였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도덕하고 그러한 중국하고 이 규적이 없고 따라서 자유와 평등을 사랑하고 또 그 예의 범절에 투철했던 이 중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중국이에요. 현재 중국은 이제 공산당 중국이라고 할 수 있고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과도기적 국가라고 봐요. 본연한 중국의 본연성을 많이 공산당 때문에 상실했어요. 비림운동 알죠? 공자와 인표를 때리잡자고 하는 공자를 인표 수준에 놓고 때리잡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공자의 상을 무너뜨리고 공자의 고향에 쫓아가 가지고 홍위병들이 그런 나라고 유교 철학을 북한도 봉건 사상의 핵심으로 공격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공자가 봉건 사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공자는 고대 사람인데 중세 인물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또 나쁜 놈들이 또 나쁘게 써먹기는 되게 써먹어요. 민지부모란 말은 백성의 어버이라는 말은 공자의 중요한 말이죠. 백성을 사랑해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또 문화적으로 계속 진보시키는 혁신을 계속하는 그러한 임금은 백성들이 백성의 어버이라고 부른다고 이제 공자의 대학의 그런 민지부모라는 구절이 있죠. 그걸 김일성이 지가 어버이래. 어버이 수령동지라고 저를 어버이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김정일이는 광폭 정치하고 이제 인덕 정치를 강조합니다. 인덕은 유교 개념이죠. 김정은이는 뭘 내놓을지 모르겠어요. 김일성은 내내 애민 사상을 강조했어요. 애민 사상은 북한의 헌법에도 들어있다고. 그 헌법 안에 그 막스 레닌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후퇴하고 지워지고 유교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 움직임은 중국이 더 뚜렷이 나타나죠. 아예 지금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역사발전 3단계를 중국 공산당 강령이 되어 있던 것을 등소평의 여러 가지 개혁개방 정책에 맞춰서 2005년인가 기억이 돼요. 2008년이 이제 기억이 불분명한데 그때 이제 삼보주 정책이라고 그래서 일단 그 배불리 먹는 그런 단계에서 소강 단계로 나중에 대동 단계로 발전한다. 배불리 먹는다는 건 공자 말에 안 나오는 거지만 아무튼 양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중국 공산당은 백성을 먹여 살릴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소강은 공자 개념이죠. 니것 내 것이 좀 분명하고 가정이 안정된 그런 역사 단계를 이룰 것이다. 2024년인가 그때까지. 그 다음에 2030년인가는 대동사회를 이룰 것이다. 대동사회를 공산사회와 비스무리 여기 생각하면서 공산사회는 자기들이 원래 표상할 때는 니것 내 것이 없는 사회인데 공자는 대동사회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니것 내 것이 분명히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는 자기 자신의 재산이나 힘을 그들에게 빌려주고 또는 나눠 쓰는데 그렇게 꺼려하지 않는 사회. 또 자기 자식도 소중히 여기지만 자기 자식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남의 자식도 돌보는 그런 사회.
자기 부모도 돌보지만 우선 남의 부모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남의 부모도 돌보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인을 중심, 사랑을 중심으로 그 대동사에는 묘사하고 있어요, 공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런 자기들이 이해한 공산사회하고는 다르죠. 내 것은 분명히 있으니까 내 자식도 있고 내 부모도 있지만은 내 부모만 챙기지 않고 내 자식만 챙기지 않고 나만 챙기지 않고 남이 어려울 때는 내 힘도 빌려주고 내 재산도 주고 나눠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니까 그 단계를 공산사회라고 해놓고 어물쩡 저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는 전혀 공자하고 도덕하고 멀지요. 맨 헤게모니 투쟁이나 하고 중화 제일주의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열등의식이 가득 차가지고, 근데 제대로 서구의 근대 문명이 공자 철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실을 알면 서구에 대해서 그렇게 열등의식을 표명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 내 패치해쿠 문명론에 따르면은 1차의 낮은 근대는 모조리 중국으로부터 가져간 거 아니야, 유럽이. 그걸 가져다가 낮은 근대 얼리 모더니티는 중국이 먼저 도달했고 오랫동안 그것을 발전시켰단 말이야. 그것을 명나라 청나라 때나 서양이 가져가 가지고 그것을 높은 근대로 발전시켰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패치워크가 벌어진 거지. 동양 걸 가져다가 했으니까, 극동 걸.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하고 격차가 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서양 걸 다시 받아들여서 패치워크를 해서 이제 똑같이 높은 근대에 도달했거나 대등하거나 우리가 앞질른 것도 많죠, 서양을. 서양이라 해서 다 잘 사는 거 아니고 11개 국가만 잘 살지 동유럽이나 남유럽은 한국보다 훨씬 다 못 살아요. 스페인도 우리보다 못 산다고. 스페인도 개인 국민소득도 우리보다 낮고 전체 국민소득도 우리보다 적어요. 에? 그러니까 11개 국가만 우리보다 대등하거나 우리가 좀 앞서 있거나 그들이 좀 앞서 있거나 그런 거지.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삼성을 능가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에?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을 능가할 데가 없다고. 미국이 협력하려고 해도 협력할 놈들이 없어, 유럽에. 일본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자꾸 미국 대통령이 우리하고만 놀자고 막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만 먼저 한국 먼저 방문했잖아요. 심지어 뭐 현대 자동차 정씨 그 젊은 놈 보고 막 단독 회담을 하고 막 우리나라 기업인이 대통령하고 맞먹는, 미국 대통령하고 맞먹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도 맞먹지 못해요. 미국 대통령하고 맞먹는 이 회담을 지금 몇 번을 했잖아요. 삼성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이고. 그만큼 우리가 앞서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능가하고 있는 건데, 서양을. 한국이 못 살고 뭐 일본이 못 살고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열등의식에 못 사니까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이론은 어떻게 11개 국가하고 여기 있는 6개 유교 국가만 골라서 발전했는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내 동창님이 이제 단톡에다가 뭐 공자를 강조하는 것도 열등의식의 산물 아닐까 그래요. 나는 지금 설명하는 게 우리의 후진성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진성을 설명하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 두 개를 다 선진적으로 발전한 이유를 우리가 일단 아무리 멍청한 놈도 딱 보면 공자 DNA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두 군데만 발전했구나, 이걸 설명하는 게 빠르지. 안 그러면 뭘 조작해내는 거지. 응? 전 세계가 다 근대화되는 것도 아니고 두 군데만 딱 근대화되고 나머지는 전부 비근대, 전근대 아니면은 잘해봤자 낮은 근대 차원에서 해적되고 있는데, 콜롬비아 같은 나라는 마피아 왕들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없어. 자기 군대로 못 싸워서 미군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게 나라야, 그게? 어? 자기 나라 범죄자들을 소탕하는데 경찰력으로도 안 되고 군사력으로도 안 되고 미군을 그러다가 해야 되니까, 국가 체제도 안정되지 않은 남미는 경제적 상대들이 안 되는 거죠, 다. 경제적으로 잘 산다는 거 하나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안정되어 있는지, 민주주의가 성숙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따질 때 한국보다 성숙한 나라는 세계에서 없다고 봐야 돼요. 일본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성숙해 있나? 미국 놈들이 성숙해 있나? 막 선거 졌다고 백악관 쳐들어가갖고 막 직원들, 국회 직원들 한 4명 죽여버리고 막
민주당이 막 그런다는 웃기는. 왜 그러냐면 이 기독교를 믿는 자들은 전투적이고 호전적이에요. 못 참는 거야. 그런 맨 승리만 생각하고, 교회 이름도 맨날 승리교회고 기쁨교회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니까 그냥 못 참고 들어가서 그러는 건데, 미국의 양면을 봐야 돼요. 공자 철학적인 신사적인 측면과 그런 청교도적이고 에반겔리스트적인 그런 측면, 그런들 거의 깡패잖아. 다 총 들고 막 그 선거운동을 지휘하고 막 그러고 다니고, 선거운동을 하고도 무서워서 못 올 것 같아. 그리고 영국의 민주주의를 보세요. 제3당은 앉을 자리도 없어. 의회에 서로 여야가 마주보고 앉아있기 때문에 제3당은 어디 중간에 복도에 앉아야 되나? 아예 둘이만 해먹겠다고 딱 짜고 치는 고수톱이에요. 그냥 최다 득표 당선 선거구, 그것도 비례대표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먼저 발전한 나라가 나중에 지나가고 보면 엄청나게 낙후한 나라가 되듯이, 그 영국이 가장 전형적으로 그런 나라예요. 어? 아무리 뭐 25%, 66% 자유당이 얻어도 한 석도 진출을 못해요. 맨 2등, 3등만 하니까 각 지역구에서. 그리고 녹색당 언제는 30%까지 얻었어요. 한 명도 진출을 못했어. 어? 그리고 지역주의, 그 스코틀랜드 노동당으로 싹쓸이야. 한 석도 보수당한테 안 줘요. 웨일즈 전부 노동당 싹쓸이야. 한 석도 보수당 없어요. 그 잉글랜드 전부 보수당이야. 그리고 그 파리 노동자들 많이 이제 저 영국의 전라도 충청도에서 몰려온 노동자들 있잖아. 그놈들이 많이 사는 파리에 이제 노동당 당원들이 당선되는 그런 모양새라고. 지역주의로 따지면 한국에 한 10배 정도 강해요. 잘못하면 분리주의가 있잖아요. 세퍼레티즘. 따로 독립해버리겠다는 건데 뭐. 한국에 경상도가 독립한다고 뭐 가만히 놔두나? 어? 전라도가 독립한다고 가만히 놔둬? 그래도 중앙을 향한 결속의식이 훨씬 강하죠. 한국인으로서의 결속의식이. 영국은 그러지 않아요. 축구팀도 따로따로 나오는데 뭐. 의회도 따로 갖고 있고, 스코틀랜드 의회 따로 있고, 영국 의회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민주주의냐고. 독일놈들은 민주주의 역사는 우리보다 짧죠. 걔네들은 49년에 민주헌법을 채택해. 우리 48년에 채택해서 1년 짧잖아. 근데 그렇게 또 그 좋은 체제도 아니고 완전 수상 독재 체제죠. 수상이 한번 당선되면 불신임을 할 수 없어요. 그게 의회제 국가라면 불신임은 10%의 의석만 갖고 있어도 불신임 권한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의회 의원내각제인 건데, 전혀 그것도 아니에요. 수상은 완전한 독재야. 선거에서 이기지 않고는 거꾸로 뛸 수가 없어요. 4년간은. 흔들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를 재상제도라고 그러지 총리라고 번역도 안 해요. 영어로도 그렇게 번역 안 해. 프라임 미니스터가 총리잖아요. 독일만 챈슬러라고 번역한다고. 분데스 칸슬러거든 독일말로. 예? 그리고 프랑스 민주주의가 그 민주주의예요. 그 나치 비슷한 여자가 계속 2등 하는데 잘못하면 넘어가 버리겠어. 나치한테. 이게 그 여자 그 트럼프야. 프랑스에. 마리 르펜.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민주주의가 한국만큼 그렇게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확립된 데도 없고, 민주주의만을 위해서 투쟁을 해서 확립된 데도 없고, 한국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지만 국제적 비교 속에서는 최선의 민주주의를 부과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도 마찬가지고. 영국 놈들 말이야. 에일의 문제만 나오면 다 지워버려. 뭔 말 하는지 몰라. 그냥 언론 탄압이 엄청난 거예요. 막 BBC고 뭐고. 응? 몰랐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은 귀족제를 다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법제화되어 있잖아. 영국 놈들은. 그게 민주주의 국가냐고. 어? 독일 놈들도 다 폰자 이름으로 법률로 다 인정해줘가지고 폰자만 붙으면 귀족인지 바로 알게 돼 있어요. 프랑스도 드자도 다 법적이잖아요. 완전히 콩가루 같은 나라, 전 나라는 중국,
대만, 한국, 미국 이 정도인데 미국 놈들은 흑인 차별이 엄청 심하니까 지금도 신분제가 살아있는 거라고. 백인 신분은 높으신 신분이고 흑인 신분은 낮은 신분이고 흑인은 미국의 17% 인구를 차지하고 있어요. 흑인도 백인도 아닌 아시아나 뭐 히스패닉인 건 아래끼리 한 놈들이라 한 중간 신분 정도 될 거예요. 신분으로 따지면 맨날 한국 여자들 거기서 피살당하고 그러죠. 그 유교적인 바탕이 강한 나라일수록 민주주의도 튼튼하게 뿌리 박는 것이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적인 측면이 전통적이고 나중에 계몽주의 이후에 공자 철학을 받아들인 부분은 위에 표피처럼 붙어 있단 말이야. 심층과 표층이 딱 붙어 있을 때가 있는데 안 그럴 때 어떤 때는 위기에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지면 이게 분열돼 가지고 밑에서 그냥 화산처럼 걔네들은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이 튀어나오면서 이제 나치가 등장하고 파시즘이 등장하고 막 트럼프가 승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 우리가 아는 헨리 포드나 이런 자들은 전부 나치였어요. 히틀러 추종자들이었고 또 영국의 무슨 심프슨 부인을 이혼녀를 따라가고 그 여자 사랑을 따라서 뭐 어찌고 저찌고 했던 에드워드 몇 세야? 8세. 그것은 나중에 인조공으로 자기가 그만두고 나가는데 그게 무슨 사랑을 따라서 나간 줄 알아요? 그 당시 보수당인데 이게 완전 나치라 이 에드워드가. 그러니까 이거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야. 이제 히틀러는 계속 들고 나오는데 니펜드로프라고 주영 독일 대사놈하고만 계속 잘 지내고 이 왕이 그 나치 대사하고 그리고 이게 그 여자와의 스캔들을 들어가지고 보수당 당수가 챔벌레인 협박을 하는 거야. 너 이걸로 스캔들 너 물러날래? 그냥 네가 자진 사랑을 위해서 나가는 것처럼 할래? 사랑을 위해서 나가는 것처럼 한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실상이라고. 일본 놈들이 조작한 그 에드워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일본 놈 기자들이 조작해낸 거예요. 아주 세계적인 사랑이에요. 낭만적인 사랑처럼.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한국이 많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발전해 있는 것이다. 예?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된 때부터 힘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결선투표제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40% 정도의 지지를 가지고 출발하기 되죠. 이번에 79% 투표 참여율이니까 거기서 48% 얻어서 지금 현 대통령이 뭐 그 환산하면은 한 2% 정도 돼요. 100%로 환산하면. 나머지 거의 60%의 국민이 이 대통령을 찍지 않았거나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선되자마자 취약한 대통령이고 언론은 엄청나게 강하죠. 꼼짝 못하는 거야. 응?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 60%의 적대 세력에 의해서 포위당해 있는 게 대통령이에요. 청와대에서 뭘 제대로 한 적도 없고 청와대가 뭘 못 하더라도 별 영향이 없어요. 파워가 없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얼마나 망치는 정책을 했어요. 소주성 한다고 소주만 마셨어. 소득주도 성장.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을 썼어요. 경제 성장과. 근데 경제는 계속 성장했어요. 청와대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알겠지? 어떤 정책이 의미가 없어. 그냥 국민이 알아서 발전하는 것이지 10%도 민주화된 한국에서는 청와대에는 대통령 권력은 영향을 못 미친다. 나는 DJ 때 이미 그걸 알았어요. 막 마구잡이로 간섭하고 막 힘을 쓰면 사회가 왜곡되고 경제가 왜곡되고 그리고 힘을 안 쓰면 차라리 더 발전하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을까? DJ가 문화산업을 국가 전략 기관 산업으로 육성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최초에 등장한 영화가 쉴이라는 영화예요. 페리제독이 그때 왔다가 페리제독을 취재하러 그 기자들이 하나도 안 가고 영화 쉴이 보러 다가갔고 페리가 쉴이한테 졌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때 나오고 그랬었는데 저 팔봉 씨 기억나요?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만큼 영화 산업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나도 좀 지나니까 DJ 임기가 끝날 때쯤 한류가 생겨났어요. 원칙은 뭐냐? 지원하나 간섭하지 않는다야. 첫째 원칙이. 옛날에 지원해주면 방공영화 만들어 어쩌라 완전히 영화 개판 만들지. 그 다음에 야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라 하더라도 그 영화 사업자를 망하게 파산하게 만들지 않는다. 등급화해가지고 다 서큘레이션 시켜주는, 유통을 시켜주는, 그러면서 에로 영화든 포르노 영화든 다 돌아가게 만들어줬고, 그러니까 저 영화 산업 어느 사람은 막 그 판금당해가지고 파산하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일본 문화 개방을 과감하게 하면 우리 문화가 일본 문화를 이길 거라는 확신하에 했는데 어떻게 됐어? 일본 문화를 완전히 폐쇄하고 있을 때는 강남 그 근처로 해가지고 일본 만화책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그 꼬맹이 새끼들이 일본 만화 보려고 일본말 공부를 막 했다니까.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 하루아침에. 거꾸로 아이들이, 일본 아이들이 지금 한국말 공부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명찰에다가 한글로 명찰 달고 다닌다잖아요. 일본말 명찰 없애고 한자로 써져 있으니까 한글로 쓰면 다 읽고 한자로 써놓으면 못 읽어. 같은 반이라도. 얘가 어떻게 읽는다고 가르쳐주기 전에는. 그러면 거꾸로 역전된 현상이 났어요. 그러니까 뭘 청와대가 한 게 아니라 간섭하지 않는다, 건드리지 않는다,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발전하게 되어 있다고 DJ는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헛소리가 뭐예요. 그 신들러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현대자동차 200만 대 해외에 팔아서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이 벌어들었다. 그러니까 이 문화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 말을 계속 대선 때도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여기 어린 사람들 빼고. 저 친구 나와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어, 우리 문화산업이. DJ 때까지는 그랬다 치고, 한류라고 치고, 지금은 2차, 3차, 4차 한류까지 나가서, 정부가 지원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BTS가 정부가 지원해서 나왔나? 그냥 저절로 한 거야. 이게 청와대가 할 일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잘 해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응? 거꾸로 가도 신경 안 쓰고 경제는 발전하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노조가 내걸 수 있는 정책이지, 노조니까 내걸어야지. 소득이라는 말은 임금 많이 주라는 소리인데, 그건 임금 생활자는 당연히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도 되는 거지, 노조는. 근데 정부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 정부가 뭐 노조만 상대하나? 온 국민을 상대해야 되는데. 자, 이거. 그리하여 공자와 중국은 서유럽의 계몽주의를 통한 간접적 경로로든 직접적으로든 독립국가 미국의 인간과 인민의 자유와 평등을 존재 이유로 삼는 근대적 민주공화국을 직간접적으로 가능케 했다. 또 부자국가 중국은 독립 직후 영국의 보복적 무역 봉쇄로 인한 경제 파탄의 위기로부터 미국을 구했다. 요약하면 19세기 말 이래 미국이 세계를 향해 고유한 정치문화적 매력을 발산할 수 있게 해준 미국 예배주의의 비밀은 결코 청교도 정신이나 개신교 윤리가 아니라 바로 미국 민주공화국 속에 구현된 공자와 귀족 없는 부자나라 중국의 자유평등주의 이념과 정치제도였던 것이다. 공자와 중국의 유교적 자유평등 이념과 유교국가의 여러 국가제도들을 구현한 미국의 민주공화국은 이런 의미에서 인류 역사상 초유로 유교적 민주공화국으로 탄생했던 것이다. 근데 이보다 조금 전에, 2년 전에, 보르네오 섬에서 순수히 진짜 유교적인 이념에 따라서 서양 기독교적인 그런 섞임지 없이 거기서 민주공화국이 2년 전에 먼저 탄생해요. 여기서 이제 노예가 없는 자유주만 따지면 약 90만 명 정도가 미국에서는 이제 완전한 의미에서의 민주공화국이었다면 거기서는 약 100만 정도 있으니까 더 많았어요, 인구도. 그리고 전속은 140명 정도 되다가 네덜란드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망했는데 그게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수히 공자 철학의
그 말하자면 그 테네에서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거예요. 이 유사 미국 같은 유사 유교적인 비슷한 유교적인 민주공화국도 자꾸 청교도들 에방겔리즘 교수들이 방해하니까 내가 유사라고 한 거야. 유사하다. 이런 것도 가능한 거라고. 더 가능하고 더 확실했던 것은 그 브루네오의 그 남방공화국이다. 그 공화국 이름이 남방공화국이야. 남방대총대 이름은 남방대총대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국이에요. 완전히 순수히 유교적인. 자, 그건 나중에 제일 뒤에 나오는데 나중에 자세히 다루고. 예. 미국 문화의 이중성, 중국적 유교적 측면과 헬렌의 헤브라이적 측면.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 이중성 때문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이 깡패 같은 데도 있고 젠틀맨 같은 데도 있고 왔다 갔다. 근데 한국은 깡패 같은 면이 없어요. 그냥 젠틀맨적인 측면이 계속 강하지. 겸손하죠. 그냥 한국 사람들은. 응? 미국 사람들은 테니스 얼마큼 잘 치냐 하면 상대방한테 물어서 내가 당신 이길 정도는 친다 이렇게 말하는 걸 아주 뻔뻔스럽게 막 하거든요. 독일 놈들도 그래. 응? 나는 원래 못 쳐요. 끝까지 뻗어버리는 게 한국 사람이고. 그 우리 저 이경구 장군이 그 우리 동포들 그 도서관에 보니까 내 책이 소개되어 있더라고. 그 리스트에 도서관 리스트에. 근데 리스트에 소개만 하면 뭐에 사라고 그래 사. 거기 그 장군들도 사고 아니 저 대령들도 사고 거기 있으면서 공부해야 될 게 이런 책이지. 그 자존심을 갖고 거기서 근무하려면 예?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놈들 안 읽어도 상관없어. 한국 사람은 읽으라고. 동포하고 우리 군인들 많잖아요 거기. 장교들. 문화원에 좀 얘기해서 그러지 않았던 문화원장하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저 교수님 책을 좀 많이 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공부 좀 해가지고 아는 척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책 넣으라고 뭐 또 장사꾼 하나 오셨구나. 자. 근데 제가 얘기를 했더니 뭔데 이게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책을 갖고 와서 책 제목을 먼저 보여줘.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서구 계몽주의는 공자 철학과 중국 정치 문화를 전통적 서양 사상과 뒤섞고 접붙이고 짜깁게 해서 즉 패치워크에서 형성된 것이다. 1730년대부터 서구 계몽 철학을 접하게 되는 미국의 국부들은 예외 없이 이 계몽 철학의 세례를 받으면서 서구적 계몽주의자들로 성장했지만 서구 계몽 철학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미국의 국부들은 서구 계몽 철학의 색안경을 쓰지 않고 보다 맑은 맨눈으로 막바로 공자경전을 파고들어 이해하고 중국 문화를 직접 학습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의 국부들은 공자 철학과 극동의 유교 문화를 간접적으로 서구 계몽주의를 매개로 흡수함과 동시에 그 원형을 직수입하기도 한 것이다. 이런 까닭에 신봉건적 절대주의적 앙시행 레짐의 전통이 전무한 식민지에서 미국의 국부들은 공자 철학을 봉건주의와 뒤섞지 않고 서구 계몽 철학자들보다 더 순수하게 공자 철학의 태생적 자유평등 사상과 무제한적 관용 사상 및 중국의 학교, 교육 사상과 능력주의적 관료제적 국가제도를 흡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 앞에서 좀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는데 신봉건제적이란 말이 있죠. 네오 피우달리스틱이라는 이 말은 봉건적이란 말하고 구분해서 쓴 건데 봉건제도의 마지막 최후의 단계예요. 원래 봉건제도는 이제 그 토지 소유 관계로서는 영주의 직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땅떼기를 나눠줘 가지고 그 직할지가 있고 그거 잘못 말했다. 최초의 봉건제도는 거의 반노예 상태의 농노들이 일을 했어요. 농노들이 일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소출이 잘 안 나오니까 땅을 나눠줘요. 나눠주고 그 직할지 와서 3일 일하고 또 자기 농토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농토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소출이 많아지고 그 영주의 직할지에서 어영부영이 하니까 소출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다 나눠줘요.
마지막에는 이제 둘이 나눠 먹기로 그렇게 얼마 내고 나머지 갖는 식으로 하다가 그 현물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화폐가 이제 유통이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이견의 농산물들은 이제 사고 팔고 하게 되니까 상업이 발달하면서 화폐 유통이 빈번해지면서 그 이제 지대를 현물로 내는 게 아니라 화폐로 내게 돼요. 그게 마지막 단계야. 화폐 지대가 마지막 단계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예농 상태에 있고 직접적인 반노예 상태는 아닌 농노에서 예농으로 발전해서 그 영주의 신분적인 예속은 땅에 대한 종속과 더불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현물지대가 아니라 현금지대로 되면서 좀 자유로워졌고 남은 것은 자기 것이 되니까 농산물 소출이 크게 늘어요. 그게 이제 물적 토대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 그 다른 이제 위에서는 왕권이 거의 왕이 없는 경우도 독일은 있었고 막 200년간 대공유 시대가 있고 그랬어요. 왕이 있더라도 힘이 하나도 없는 시대에서 영주들의 힘이 강한 거죠. 영주들의 힘에서 왕권이 강화되면서 영주들의 권한 중에 그런 군사권, 그다음에 정치 권력, 그다음에 사법권 이런 걸 다 중앙에서 틀어주게 돼요. 조세권도 다 틀어주게 되고. 그러니까 중간 단계는 그렇겠죠. 영주도 현물지대를 받아가고 왕도 세금을 뜯어가는 그런 중간 단계가 있었겠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영주는 지대만 받는 식으로 전락이 가요. 땅 주인이 지대 받는. 권력은 하나도 없어지고 군사적, 법적, 정치적 권력이 싹 없어지는 거죠. 그런 단계가 됐을 때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의 신봉건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을 더 강화시켜서 분명히 해줘. 법적으로 왕이 그걸 보장해주는 대신에 모든 정치적 법적 권력은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중앙 집권제가 들어선다. 봉건영주의 타이틀이나 그런 것은 침범하지 않아요. 소유권을 더 강화시킨다고. 그러니까 이중 소유권으로 되어 있었던 뭐 봉건영주도 소유권을 갖고 있고 그 농사짓는 농민도 점유권을 갖고 있는 전통적인 그건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냥 봉건영주의 소유권 그 예농은 아무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쫓아내도 상관이 없게 그렇게 강화시키니까 그 불만이 영주의 불만이 좀 누그러지는 거예요. 소유권을 강화시켜야 되니까 정치권을 뺏어가는 대신에 그 단계를 그냥 그 봉건제 안에서 일어난 큰 변화죠. 그 단계를 신봉건제라고 불러요. 그것과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 오는 사람들이 맞서야 되는 것은 그 체제죠. 그 체제를 앙시앙 레짐이라고 해요. 엄청난 왕권을 가진 누이 14세, 누이 15세, 누이 18세와 맞서야 되는 거야. 누이 16세 이런 사람과. 근데 그 이전에 왕은 그렇게 싸울 대상이 못 됐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봉건 영주가 훨씬 강하니까. 대귀족들의 권력이 박탈당하는 거야. 프로방스 하나씩을 차지하고서 프로방스라고 부르면 말이야. 횡성군 3개, 4개 정도 되는 그런 영지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 지방에 내려가면 왕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그게 작은 왕처럼 굴림하는 그런 체제가 순수한 형태의 봉건제예요. 그게 싹 없어져 버렸으니 그리고 나중에 사실 권력은 다 잃어버리고 타이틀하고 땅만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최후의 반동을 끝까지 시도해본 자가 법의 정신을 쓴 몽테스키라고. 스스로도 대규적이야. 파리 와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배후에 자기 프로방스에 영지가 엄청나게 큰 영지가 있는 놈들이니까 거기에 푸념과 비판의 내용이 대부분 뭐냐면 아니 권력을 다 뺏어가고 말이야. 왕이 돼가지고 중앙집권 이런 말 하면 자기는 싫다 이거야. 자유라는 것은 귀족들의 자유고 귀족들끼리 평등이지 자유와 평등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게 평민들 기어오르게 하고 있는 이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한 법의 정신에서 표현한 게 법의 정신이라는 책이야. 읽어보지도 않은 놈들이 몽테스키가 별건 줄 알고 전폐성을 엄청나게 해요. 그런 논문도 많아. 수도 없이 서양 논문도 많고 한국에도 논문 많고. 그러니까 미국 혁명은 이런 몽테스키 같은 놈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이었겠죠. 나중에 봐. 이
토마스 제퍼슨이 얼마나 적대하는지 이들을, 또는 알렉산더 해밀턴이나 이런 사람들, 국부들이 존 로크에 대해서 적대한다고. 존 로크 정신으로, 몽테소 정신으로 미국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견파성이 수두룩하잖아. 여러분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걔들을 적대하는 언어로 편집글과 그 일기장 글이 엄청 남아있는데, 그들로부터 우리는 더 넘어가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미국을 만들 수 있다. 나아가는 어떤 믿을 수 있는 어떤 크레도나 어떤 학설은 뭐겠어? 공자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미국 국부들의 이 유교적 계몽주의는 서구의 봉건 잔재로부터 서구인들보다 더 순화되었다는 비교적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유럽의 유교적 계몽주의보다 더 순수했다. 여기서 반유럽적 미국 계몽주의의 유교적 순수성을 유럽에 대해 상대적, 비교적 의미로 한정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미국의 유교적 계몽주의는 반유럽적인 것이지만 이 반유럽성은 유럽 계몽주의의 한 본질적 지향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유럽의 계몽주의자들도 반유럽이란 말을 막 썼어요. 앵타이 유럽편. 우리는 유럽을 거부하고 유럽을 전부 중국화해버리겠다. 그건 그런 서구의 서양 서구의 계몽주의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유럽적이라는 것은 실은 공통된 거야. 양쪽이 다. 미국에 특이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의미로만 내가 쓰는 거다. 서구 계몽주의자들도 미국 계몽주의자들보다 강렬하지 않았을지라도 본질적으로 반유럽적이었고 유럽의 중국화를 반유럽적, 친중국적, 유교적이었어요. 명시적으로. 유럽의 중국화를 열망했다. 둘째, 유럽 계몽주의도 미국의 반유럽적 독립혁명과 우리 한국 사람이 쓴 이은정이라는 사람 쓴 그 하빌리타치온 교수직 취득 논문인데 이게 제목이 안티 오이로파야. 독일말로 반유럽. 여기서 많이 그 자료들을 그 여자가 많이 모아서 반유럽으로 표현한 자료들을 그 시대에 계몽주의 시대에 모아서 논문을 썼죠. 독일 놈도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심사위원. 저기들은 다 잊어버린 얘기.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영향으로 18세기의 마지막 20여 년간 좀 더 순수하게 반유럽적 지향이 더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과 유대적 히브리즘으로부터 유래하는 제국주의와 공산주의의 두 서구 전통의 정치사조와 정치적 움직임은 19세기부터 서구의 반유럽적 계몽주의를 약화시킴과 동시에 미국도 오염시킴으로써 미국 사회의 반유럽성을 현저히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먼저 19에서 20세기 유럽의 제국주의는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정치적 경제적 제국주의와 기독교의 종교적 제국주의 전통으로부터 유래한 대외정책적 침략 성향으로서 바로 공자철학과 유교국가 중국의 반전 평화주의, 반제국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원래의 반유럽적 계몽주의는 이 반전 평화주의를 유교와 공유했었다. 그런데 미국은 1823년 고립주의 멀로 독트린의 선언으로 구세계 유럽으로부터 신세계의 독립을 주창함으로써 남미 문제에서 유럽의 간섭을 배제하고 북미와 남미에서 미국 단독의 헤게모니를 공식화했었다. 30년 뒤인 1853년에는 매슈 페리 제독을 일본에 파견해 유럽 제국을 모방해 극동에서 포화 외교를 개시했다. 또 미국은 1897년 하와이를 합병하고 1898년에서 1899년 미서 전쟁을 벌여 쿠바,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서인도 제도의 동쪽 끝에 80개의 소도를 병탄하고 오랜 스페인 식민지 필리핀을 빼앗음과 동시에 1898년에서 1899년간에는 중국 시장의 분점을 요구하는 일련의 문호개방 정책을 유럽 각국과 중국에 선언함으로써 미주 경계선 밖으로 제국주의 경략 활동을 현저히 확장했다. 여기서는 이제 몬로 독트린이 깨진 거죠. 스스로 버린 거죠. 힘이 그만큼 강화된 거예요. 이게 제국주의 국가로 변한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 중국을 나눠 먹는데 말이야. 너희들만 나눠 먹지 말고 나도 우리들 숟가락 놓겠다. 그걸 선언한 게 오픈도어 폴리시야. 각국 의무성에 보낸 사안이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도 참여해서 할 테니까 우리 몫을 달라고. 근데 너무 강화돼가지고 1899년은 1898년에 영국이 중국의 제조업 생산량을 따라먹어요. 추월하거든요. 근데 1년 뒤에 미국이 영국의 제조업 생산량을 추월해버린다고. 그 해나 똑같아. 이 1899년이 이 숟가락 올린 해가. 에? 근데 너무 강화돼갖고 미국이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 서구 열강 6개 국가가 그냥 나눠 먹자고 그래요. 자, 1823년부터 원로주의라는 미주에서의 은밀한 패권 선언으로 시작해 노골적 형태로 갑자기 전면화된 미국의 이 제국주의적 대외 정치는 서구적 기층 문화 속에 헬렌의 내가 아까 기층과 표층으로 나눴잖아요. 유교적인 표층과 이 헬레니즘적이고 또 기독교적인 심층 또는 기층, 이 문화가 이게 다 아구가 맞아 있을 때가 있고 어긋나 버릴 때가 있는 거야. 헬렌의 헤브라이적 제국주의 성향으로부터 분출된 것으로서 유교적 계몽주의의 반전 평화주의에 정면으로 유예되는 것이다. 이 헬렌의 헤브라이적 제국주의 국가 성격에서 미국은 19세기 초반부터 자본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단순한 식민주의로부터 제국주의로 표변한 유럽 열강과 유사해진 것이다. 이게 헬레니즘이나 아테네 스파르타주의는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적이에요. 그들의 모든 사상이 식민지를 자꾸 이렇게 해서 폴리스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것이 플라톤의 국가론으로 표현된 것이다. 근데 성경책의 구약선서도 맨날 다른 민족 정복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 싹 종족 청소해버리고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개의 문화는 호전적이고 밀리턴트하고 기본적으로 임페리얼리스트가다. 그것이 언제나 늘 문화적으로 표층 또는 기층에 깔려 있다고, 심층 기층에 깔려 있다고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게 미국이 또는 유럽이 변했다고 해서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조금 직전 70년 전까지만 해도 히틀러한테 또 무솔리니한테 얼마나 당하고 그랬어요. 그 흉내낸 일본 놈한테도 당하고. 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은 지배민족주의적 팽창주의와 약소민족의 억압, 수탈 노선을 추구하는 제국주의 성향에서 유럽과 하나로 동화되면서 갑자기 서구 근대 문명은 그리스 로마 문화와 기독교 문명으로부터 일직선적으로 발전되어 나왔다는 기만적 헬렌의 헤브라이적 세계관을 전면에 내세우고 서구 국가로 표변해 간 것이다. 그 이전에는 미국 예외주의는 서구 국가가 아니라고 막 하던 녀석들이 서구라고 하는 것은 웨스턴 유럽을 말하는 거니까 웨스턴 유럽, 이스턴 유럽, 그 다음에 북유럽, 남유럽 이렇게 네 개로 나누잖아요. 거기서 서구는 미국이 아니에요. 그때는. 근데 거기에 자꾸 들어가서 이제 오늘날 우리말로도 서구라는 말은 미국을 포함시킬 때도 있고 포함 안 시킬 때도 있고 옛날에는 포함시키지 않아서 서구는 유럽만 가지고 이거 말했다고. 자. 지금은 헌팅턴 같은 미국 보수주의 학자들은 최근 미국 예외주의를 흔적 없이 지우고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적 정치 동맹을 체결하자고 선동했다. 뭐 하기 위해서? 유교 국가에 맞서고 이슬람 국가에 맞서기 위해서 그러는 완전히 이놈이 그 트럼프 그러니까 전신이라고 할 수 있어. 정신적으로 죽어버려서 다행이지만. 자. 한편 지난 100년 동안 전 인류를 괴롭히고 특히 극동의 인민을 가장 많이 괴롭힌 그리고 지금도 부분적으로 그러고 있는 공산주의도 헬레니즘, 히랍주의와 히브리즘, 유대, 기독교주의의 소산이다. 공산주의는 헬레니즘, 플라톤의 국가론과 또 기독교 그 원시 공산주의, 기독교의 원시 기독교의 공산주의, 공동체 생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동양 사상, 극동 사상하고 아무 관계 없고 극동 사상과 반대되는 거야. 극동 사상은 네 것 내 것 없는 사회를 추구한 적도 없고 네 것 내 것을 대단히 중시하고 가족을 중시하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려고 그러지 가족을 없애버린 사회를 플라톤처럼 기획한 적도 없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구약 선서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고 또 신약 선서도 많이 예수님 말씀이 많이 그래요. 뭐 가정을 해체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성경책 그대로 보면 여기서 저 옛날 광화문에서 시끄럽게 하던 사람 누구지 이거? 어? 정강훈 씨가 정통이요. 성경책 그대로 하면 네 맘대로 해석하냐 그거 갖고 시비 걸 수 있죠. 근데 아무도 정강훈을 신앙 논리로 그 사람을 제압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인 중에. 왜 그러냐면 성경책 그놈이 더 충실하거든. 어? 못 이겨 걔를. 그 성경책의 어떤 부분은 들여다보지 말고 이것은 추기경 이상만 해석하거나 아니면 저 목사님 중에도 엄청나게 높은 목사님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권위적인 부분들을 많이 설치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읽으면 다 평준화되어 있잖아요. 여기 모든 패러그래프가. 그러면 그렇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쓰여졌으니까. 응? 네 어머니 아버지 생모와 생부를 부정하라. 신학선서에 그대로 써져 있죠. 예수가 저쪽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오고 그 형제들이 와갖고 이 미치왕이라고 소문났어. 예수가. 그러니까 잡으러 왔어요. 근데 이미 가서 보니까 그 시장바닥에 그 둥그렇게 한 30명이 둥그렇게 예수를 중심으로 모여있고 예수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한 놈이 와갖고는 저기 지금 어머니오고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란 말이냐. 너희들이 나의 어머니고 너희들이 나의 형제다. 저기 생모와 그 자기 형제들을 부정해버려요. 뭐 정강훈이가 너희 집 재산 갖고 다 교회로 들어와. 안 달라고 해서 안 주면 훔쳐서 갖고 와라. 그런 거는 뭐 다를 것이 뭐가 있어? 응? 자. 스파르타의 병영 공산주의와 플라톤의 국가론 그리고 원시 기독교의 신앙 공산주의로부터 유래해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거쳐 19세기 유럽에서 마르크스주의, 바쿠닌주의, 기독교 공산주의 등 각종 형태로 번성한 공산주의는 미국에서도 기독교적 사랑 공산주의 형태로든 아미시파와 같은 공산주의적 종파 공동체의 형태로든 한동안 창궐했다. 근데 아미시파는 오늘날도 창궐했다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여전히 펜실베니아 기타 오래된 13개 주에는 전통적으로 계속 남아있어요. 근데 보통 범죄자들이 그리 도망가 버리면 경찰들도 잘 추적할 수도 없어서 감춰주면, 근데 물론 잘 안 감춰주겠지만, 근데 거꾸로 억울한 사람이 도망 들어간 경우는 이제 감춰주고 영화도 만들어주고 그러죠. 뭐 목격자 이런 영화들은 아미시 공동체로 경찰 전체가 범죄자들인 거야. 이게 부정부패가 돼갖고 거기서 올바로 수사하려고 하는 경찰이 쫓겨갖고 살 길을 찾아서 그래 숨어 들어갔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고 그런 영화인데, 옛날에는 목격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또 한번 리메이크한 게 최근에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던데 뭐라고 나왔나 본 사람. 그 아미시 공동체가 배경이야, 배경. 근데 아미시 여자하고 잘못하면 정분이 날 뻔하는데 아미시 여자가 마지막 그냥 서로 빠이빠이 해버리지. 그러나 유럽에서 공산주의가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권력의 강화로 인해 운동으로 그친 것처럼 미국에서도 운동으로 그쳤다. 공산주의는 공이 서구와 미국으로부터 러시아, 동구제국, 중국, 북한, 월남 등으로 방출되었다. 서구와 미국은 서양의 전통사상인 헬렌의 헤브라이적 공산주의를 해외로 방출하고 공산제국과 체제경쟁을 벌이던 냉전기에 이 이념을 강력한 반공주의적 내부 탄압으로 약화시키거나 완전히 뿌리 뽑았다.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서구의 그런 기독교적이고 헬레니즘의 문화인데 거기에는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고 밖에 나가갖고 우리 지금 중국 공산당, 북한 노동당, 뭐 쿠바 뭐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인류를 괴롭힌 이념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제국주의만이 아니라 그것도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산물이다 이 말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중국을 인민을 괴롭힌 게 중국 공산당인데 지금도 사기치고 기만하고 그게 중국의 고유한 사상이 아니잖아요. 극동의 고유한 사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모순에 빠져가지고 공자를 자꾸 활용하려고 하는 아까 개념 전환, 삼보주라는 개념을 막 만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란 말을 없애버리고 발전 단계에서.
하지만 서구와 미국은 공이 러시아, 동구제국, 중국, 북한, 쿠바 등지의 공산 국가들에 대해 공산 이념의 발상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서구로부터 방출되어 유라시아로 확산된 공산주의는 유라시아 지역의 전통 문화와 근대화 성과를 초토화하고 그 지역의 백성들을 전대미문의 정치적, 사회적 박해와 구제할 수 없는 경제적 궁핍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락시켰다. 그래도 일제시대 때에도 봉건 시대는 아니에요. 대단히 왜곡된 근대지만 일본 놈들도 이제 그런 단계로 와 있어요. 근데 공산화되자마자 그 근대적인 모든 조금 진보적이고 발전했던 건 싹 없어져 버리고 공산주의에 의해서 빈곤과 정치적 후퇴로 구렁텅이로 빠져버린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의 발상지이면서도 이 악랄하고 그릇된 폐쇄적 이념을 다른 지역으로 방출한 나라들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유럽과 대동소이한 역사적 악역을 담당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유럽과 미국은 별반 구분되지 않는다. 반유럽적 계몽주의를 분쇄한 유럽 고유, 유럽 전통의 이 제국주의와 종교적, 반종교적 공산주의에 의해 1820년대 이래 미국은 얼마간 탈유교화 방향으로 타락하고 변질된 것이다. 칼막스나 또는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종교를 이렇게 적대하면서 자기들이 또 하나의 종교가 되려고 한 거죠. 물론 당연히 거꾸로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종교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김일성 수령동지가 얼마나 신보다 높으셔. 신보다 높다고. 말하자면 반유럽적, 유교적 계몽주의를 더 순수하게 수용한 미국도 유럽 제국처럼 헬렌의 헤브라이적 기층 문명의 폐악한 요소들을 박멸하지 못하고 거꾸로 이 요소들에 의해 부식되고 만 것이다. 공자 철학과 중국 정치 문화를 전통적 서양 문명 요소들과 뒤섞고 접붙이고 짜깁게 해서 형성된 계몽주의적 문명 패크워치 구조물의 응집력 또는 응결력은 이처럼 계몽주의자들의 기대보다 강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본주의의 군사적 대외팽창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제도로서의 제국주의와 이것의 기계적 대립물로서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그 긍정적 요소들까지 깡그리 분쇄하는 체제 이데올로기로서의 공산주의는 계몽주의 문명 패치워크의 제국주의와 공산주의는 두 개는 서로 얼굴이 다른데 서로 완전 기계적인 반대야. 그러니까 그 거울 쳐다보면 반대로 있는 거. 제국주의와 공산주의는 서로 맞바라보고 있는 거라. 취약한 구조를 부수고 미국과 유럽 사회의 헬렌의 헤브라이적 기층 정서로부터 용출되어 나온 최악의 이데올로기이자 국가제도다. 유럽과 미국이 19세기 이래 이런 제국주의와 공산주의로서 유라시아와 비서구 사회를 공히 유린한 점에서 그리고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를 구미 반공 동맹으로 공동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서구 제국과 한통속이 된 점에서 미국의 반유럽성은 강화되기는커녕 반대로 현저히 약화되었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서도 미국의 반유럽성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비교적 차원에서만 유럽의 반유럽성보다 더 강한 것이다. 우리도 이 제국주의나 제국주의적인 피해를 본 민족이고 또 그 기가 막힌 것은 이 공산주의 때문에 분단돼 버린 거예요. 엄청난 지금 그 허리가 분단된 통증을 70년 이상 앓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서양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국주의도 서양 사상이지만 공산주의도 서양 사상이잖아요. 응? 여기서 서양 사상의 나쁜 것은 다 서양 사상적인 거야. 왜냐면 악마의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칸트도 뭐도. 칸트가 말이야. 칸트 고자식이 3대 비판서를 쓴 그 해에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공략해가지고 거기서 문화 문물들을 약탈해가요. 그 시기와 완전히 일치해버리는 거야. 최초의 제국주의적 행동이 시작되는 게 나폴레옹에 의한 이집트 약탈이거든. 근데 그때 칸트가 똑같은 1800년에 다 갖다 놔요. 파리에다가 그 이집트 걸. 근데 1800년 전후에서 칸트가 그런 책들을 써요. 거의 이베이딩 침략적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는 침략적 인식론을 써요. 자연의 권리는 완전히 깔아뭉개버리고 인간의 이성적 개념에 의해서
연역된 범주들에 의해서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응? 그냥 자연에 그대로 있는 것을 경험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서술해야 된다 하는 공자의 말하고는 정반대. 자연을 실험적으로 고문해 가지고 짜내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의 범주로 정리해내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인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인식론에 있어서 이미 제국주의를 딱 그 일원화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라고. 그것을 그 인식론을 약소민족에게 적용해봐. 완전히 제국주의로 돌변해버리는 거지. 자기들 마음대로 이해하는 거니까. 오리엔탈리즘이 사이드가 말하는 오리엔탈리즘이 돼버리는 거지. 그 이전에 16, 17, 17세기, 18세기 초까지의 오리엔탈리즘, 막 유럽을 중국화하려고 했던 그런 오리엔탈리즘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변방으로 오리엔트라고 하면은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고 다양한 문물과 문명들이 있는데 인도든 중동이든 무슨 네바논 그 소아시아든 극동이든 동남아시아든 가리지 않고 다 얻었어. 오리엔트. 나 아닌 것이 대단히 다양한데 그렇게 해서 차별하고 경략 대상으로 아는 걸 사이드가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그랬죠. 그런 나쁜 비판적인 폄훼적 의미에서의 오리엔탈리즘으로 변화시킨 자들이 나폴레옹과 칸트예요. 뭐 그 위에는 더 지랄 떨지만 이제 뭐 헤겔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은 더 지랄 떨죠. 공산주의도 그 일환이라고 봐야 된다. 칼라가 완전히 달라서 그러지. 칼라가 빨가서 그러지. 정리하자면 미국은 더 유교적이면 유교적일수록 반유럽적이고 예외주의적이었던 반면 헬레니즘, 기독교적 기층문화 정서에 더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미국의 반유럽성 또는 예외주의는 그만큼 약화되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 예외주의란 미국의 반유럽성이고 다시 이 반유럽성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더 강한 유교적 성격과 직결된 것이다. 이런 만큼 미국 예외주의는 곧 공자 철학과 중국 문화의 수용과 확산의 바탕을 둔 것이다. 따라서 서구의 헬렌의 헤브라이적 전통 문화로부터 서구인들보다 더 순화되었다는 상대적 의미에서 미국 국부들의 이 상대적 순수한 유교 정신이 미국 예외주의의 중핵을 이루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또 이런 관점에서 은밀하게 제국주의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1853년 이전의 미국 민주공화국을 유교적 민주공화국으로 이해해도 무방한 것이다. 동시에 그래도 무시할 수 없이 분명한 것은 미국이 이전에 비하면 더 헬레니즘, 히브라이즘 문화 쪽으로 기울었을지라도 19세기 이래의 유럽에 비하면 여전히 더 유교적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은 오늘날도 그 미국 예외주의의 아름다운 풍무, 즉 극동제국이 붙여준 아름다운 나라라는 국호에 부합되는 미국의 풍모를 얼마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미국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고 막 미국으로 발령나면 좋아하고 우리 이경규 장군 미국으로 발령나서 좋은가? 어? 여기 좋은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아름다운 측면 때문에. 근데 가서 보면 막 불황당 같은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밤에 뉴욕 가서 술도 못 먹겠더라고. 가서 술은 먹었는데 돌아오기가 이게 술 취해서 어영부영 오다가는 그래서 며칠 있으면서 술 먹을 때는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술집에 가갖고 취했으면 빨리 뛰어서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밤에는 지냈어요. 응? 자. 일견의 이 풍모는 미국 공화당보다 민주당에서 더 쉽게 읽을 수 있다. 미국 공화당도 꼭 그렇게 100% 순수하게 유교적이라는 소리 아니야. 그래도 좀 많이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전쟁을 일으킨 놈들이 보수당이라고 공화당이라고 생각하지 그러지 않아요. 횟수로 보면 압도적으로 90% 이상의 횟수에 미국 민주당이 전쟁을 일으켜요. 네? 이라크 전쟁만 하더라도 이제 그것만 이제 아들 부시가 이제 한 것이지 그 이전에는 대체로 뭐 월남전 누가 일으켰어? 민주당에서 일으켰잖아. 케네디가 통킹만 사건 조작해가지고 또 확전을 누가 했어? 다 그런 식으로 그 존슨 구워 삶아갖고
케네디 죽여버리고 월남전 종식시키려니까 죽여버렸어. JFK라는 영화 있죠. 그 대단히 다큐멘터리적인 영화야. 끝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영화는 끝나지만 그거 잘 보라고. 거기서 그 영화가 암시해 주려고 하는 게 뭐냐. 존슨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존슨은 계속 전쟁을 계속 하려고 하는 군산복합체에 이미 포로가 돼서 부자가 돼 있었거든. 케네디는 지가 부자니까 그 군산복합체가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월남전 빨리 끝내려고 자기는 양심 좀 쩔리지 조작해가지고 통핑만 해서 월남 함정이 자기들을 공격했다고 어뢰 공격했다고 거꾸로 지들이 해놓고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아니까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조작된 것을 종식시키려고 한 건데 그걸 종식시키려는 대통령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계속해 전쟁을. 공자 철학과 미국 민주공화국 간의 이런 긴밀한 연관은 무의식적, 정서적으로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무의식의 세계에서 영감적 착상으로만 작업하는 예술가들도 미국의 공식적 상징 작업에서 공자의 이미지를 놓치지 않았다. 가령 미국 최고법원 건물을 이게 최고법원이라고 번역해야 맞은데 대체로 또 신문은 대법원이라고 번역을 해요. 슈프림 코트니까 최고법원이 맞는 말인데. 자. 최고법원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로부터 건물 입구 상단에 설치할 조각작품의 제작을 의뢰받은 유명한 미국 조각가는 최고법원 건물의 동편 입구 위에 삼각박공벽에 삼각박공벽에 모세 좌상과 나란히 공자상을 세웠다. 이 그림을 보면 사진 안에 사진 있죠. 그 가운데 딱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모세야. 예? 그리고 왼쪽에 있는 양반이 이제 뭐 쓰고 있죠. 그게 이제 공자고 오른쪽에 이제 솔론이야. 그리스 이제 지자, 현자를 표현해주고 이거는 이제 동양의 현자. 그리스든 어디든 서양 입장에서는 다 동양이라 모세도 이제 근동에서 왔잖아요. 모든 법은 동방에서 왔다. 그걸 표현하려고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뒤에 설명이 나왔죠. 미국 최고법원 건물은 1932년에서 1935년간에 신축되었다. 외벽은 버몬트산 대리석이고 내부 앞마당은 수정체 같은 박편의 조지아산 대리석이다. 내벽과 바닥은 크림색의 알라바마산 대리석이다. 최고법원 뒤편, 즉 동편에는 Justice, The Guardian of Liberty라는 문구가 정의는 자유의 소시다, 수호자다 또는 자유의 수비대다 이런 뜻이야. 문구가 석조 기둥 위에 처마도리에 새겨져 있다. 이 동편 입구는 종종 여기서 보면 사진에서 그 공자님 상 바로 밑에 쭉 하나 옆으로 있죠. 그 바로 밑에 써져 있는 거예요. 읽어보면 그런 뜻이야. 그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종종 동편 정면이라고도 불리고 서편 입구는 서편 정면이라고도 불린다. 동편 정면의 석주는 4개로서 서편의 절반이다. 그 대신 건축가 캐스 길버트는 당대 최고의 미국 조각가 허먼 맥닐에게 Justice, the Guardian of Liberty라는 문구 위에 놓일 조각상들을 제작하도록 의뢰했다. 석주 위에 처마도리에 있는 삼각 박공벽의 정중앙에 맥닐은 상이한 문명을 대표하는 3명의 입법자, 공자, 모세, 솔론의 석상을 정면으로 마주봤을 때 오른쪽으로부터 공자, 모세, 솔론의 순서로 배치되도록 세웠다. 양옆에 공자와 솔론은 입상이고 가운데의 모세는 의자에 앉은 좌상이다. 3명의 큰 조각상 옆으로는 법을 집행하는 수단, 추상 같은 정의를 자비심으로 조절하는 것, 문명을 유지하는 것, 주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등을 상징하는 작은 인물상들이 배치되어 있다. 맥닐이 청교도주의, 개신교의 상징인 십자가의 예수상을 뺨으로써 예수를 공자와 솔론 아래로 격화시킨 것은 실로 이채롭지만 신비롭게도 교조적, 광신적 개신교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를 비판하고 위험시하며 종교의 자유와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인간의 사활적 자유로 추구했던 프랭클린, 제퍼슨, 페인, 러시 등
국부들의 반청교도적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을 빼버린 거, 청교도 국가라면 예수님이 당연히 들어가야지. 이런 거 보면 면면이 흐르는 유교적인 정신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모세 없애버리고 솔론 없애버리고 공자님 하나 해놓으면 청교도들이 반란을 일으키겠지. 이거 예수 빼고 다른 사람들 두 사람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 사람의 설명을 보세요. 개신교가 애지중지하는 예수를 뺀 공자, 모세, 솔론의 3인조 석상은 엉뚱하게 중심 인물들을 종교적 전통으로부터 공자와 솔론은 어떤 종교도 창설하거나 설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실로 이 시비는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 미상불 1930년대 최고법원 건물위원회는 공자, 모세, 솔론을 세속적 정부 건물 위에 설치한 지혜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위원회는 건축가에게 신뢰를 표했고 조각가의 예술적 수완에는 경의를 표했다. 맥닐은 그 조각상에 종교적 함의를 집어넣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는 그의 작품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예술가 이야기가 중요해. 희주 이야기가 중요하듯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문명의 한 요소로서의 법은 이전의 문명들로부터 정상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나라에 유래했거나 계승되었다. 이 나라는 미국. 그러므로 최고법원 건물의 동편 입구 위의 삼각 박공벽은 동방으로부터 유래한 기본법과 준칙들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세 사람은 다 동방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최고법원 건물이 건축된 지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오늘날 미국인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최고법원의 예수가 아니라 공자님이 출연한 것에 의아해하겠지만 실은 이것이 미국의 건국 정신인 것이다. 자유와 평등을 핵심적 건국 정신. 따지고 들어가면 내 말이 맞은데 황태영 교수 말이 그냥 들으면 반발이 심할 거예요. 뭐 무식한 놈들이 유식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뭐 옛날부터 계속 그래왔잖아요. 네? 이 장관 안 그래? 맨 무식한 놈들한테 져요. 유식한 사람이. 자. 자유와 평등을 핵심적 건국 정신으로 못 박은 미국 헌법이 종교의 자유의 법조문으로 10계명의 제 1, 2, 3, 4 계명인 유일신 개념과 안식일 개념을 버렸고 부모금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탐욕 금지와 관련된 나머지 6개의 계명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로서 유교적 도덕 철학의 세칙들에 다 포함되어 있다. 모세의 10계명과 솔론의 입법은 고대 노예의 자유와 평등을 말하지 않는 반면 공자는 무위이치, 백성자치, 천하무생이귀자, 공호이단 사해아이, 동귀수도 일치백녀 등의 태제로 줄기차게 백성의 자유와 평등과 이단에 대한 종교적 사상적 관용을 제창해왔다. 미국의 국부들은 공자의 이 자유, 평등, 관용 이념으로부터 그들의 헌법을 도출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어디까지나 유교적 민주공화국으로 탄생했다. 본론에서는 유럽에 대한 반정립으로 이해되는 미국의 예외주의적 국가 이념과 예외주의적 국민 정서가 어떻게 공자 철학으로부터 발전되어 나오고 또 유교적 정치 철학의 도움으로 수호되어 왔는지를 상론한다. 아주 정밀하게 치밀하게 상론할 거예요. 그냥 엄벙덤벙 대충 정황상 그런 것 같아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 책을 읽었다는 걸 이렇게 증명하고 그 규절에 밑줄이 쳐져 있고 중요한 게 분명히 읽은 것을 입증해 가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유생이라는 걸 증명할 거야. 국부들이. 좀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